네, 한류어 언어 4주 4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23쪽입니다.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그 식민지 치하의 일제의 어떤 대중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검열이라고 했어요. 뭐 정말 그 치열한 검열을 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 유해진 씨가 나왔던 영화인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 국어 대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휘들을 수집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인 그 검열의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검열을 하는 것이 식민지 지배의 어떤 통치 방식인데, 이것이 군사 정권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친일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어떤 그런 식민지 지배 시절의 어떤 친일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이제 신탁 통치를 미 군정의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행정을 자신들이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기존에 있던 인재들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따지고 오면 그 당시에 행정기관에 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일파이지만 그들이 숙청되지 못하고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뭐랄까 어떤 그런 처벌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어떤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에서 그러한 논란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제 잔재라고 하죠. 그래서 군사 정권 시절이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일본식의 어떤 검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이제 말하자면 통제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검열과 관제 문화, 관이 주도하는 그런 관제 문화라고 합니다. K-팝 같은 경우도 이제 거듭 말하지만 공장형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1차 한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 한류 산업을 좀 어떤 투자를 한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그게 관이 개입하는 관제 문화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7, 80년대의 검열과 관제 문화는 좀 더 극단적인 독재를 전제로 하는, 군사 독재를 전제로 하는 시절의 어떤 대중문화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쪽 PPT 자료를 보면 군사 독재 시절 대중문화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 대중문화에 대한 사전 검열은 물론 사후 검열까지 사전 사후 검열을 하게 되고, 영화 필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가위질을 한다고 그래요. 잘라내거나, 또 대중가요 같은 경우 금지곡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부르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영화관에서 뭐 볼 수 있는 사춘기 시절에 뭐 단체 관람을 하는 뭐 성웅, 이순신 뭐 이런 부류를 하더라도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얘기가 확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가위질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야말로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작품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7, 80년대 이제 이제 학생들의 학생운동이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에 민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중문화의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민중문화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데모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운동가요를 부르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금지곡으로 정하고, 또 그래서 앨범을 낼 때도 이제 뭐 LP판 같은 거 하나 낼 때 반드시 건전가요라는 것이 또 하나 포함이 되어야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건전한지에 대한 것도 참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금지가요 못지않게 건전가요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관제 대중문화를 육성한다. 건전가요. 네, 그래서 항상 음반에는 건전가요가 하나 이상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외화 수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신 정권을 찬양하는 친정부적인 영화를 하나 만들면 그게 우수 영화로 지정되고, 그러면 이 해당 영화 제작사는 가장 이제 말하자면 흥행을 할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외국 영화 수익권을 따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알게 모르게 뭐 이제 제작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외화 수익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뭐 건전 영화 뭐 이런 식의 예 어떤 그 뭐 친체제적인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24쪽을 보면 국풍 81, 뭐 이 정도 한자는 여러분들 이제 다 읽죠? 한자랑 먼 세대긴 하지만 국풍 81, 81년도에 만들어진 행사인데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이게 여의도 광장이에요. 여의도 광장에 말하자면 일종의 축제를 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81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2.6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뭐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들어오는 그 무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어수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80년대의 대중문화는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종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우중을 위한 대중문화, 그러니까 혹은 대중들의 우미나 정책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검열과 관제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아주 검열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더 강했다면 80년대는 이제 정치의 무관심을 좀 어리석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제 대중문화를 활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대학생들에게 축제를 만들어 느닷없이 왜 대학생이겠어요? 이제 데모를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두환 정부가 민족문화의 계승과 대학생들의 국학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명분 아래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주최한 관제적 문화축제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뭐 신난다 하고 많이 갔고 여기서 이제 뭐 송골매 여러분들 송골매라는 우리나라의 뭐 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밴드가 한 명 있었죠. 지금 어디죠? 골든 디스크 쇼인가요? 거기 이제 팝 소개하는 배철수 씨 이름은 아마 알 거예요. 원래 그 배철수 씨보다 구창모 씨라고 희나리 부른 그분이 이제 보컬로도 유명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무렵에 여러 가지 그런 가요 축제라든지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면서 간단히 말하면 야 너는 이런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 젊은이답게 하면서 약간 물론 이것 자체를 비하할 필요는 없으나 관제문화 축제로서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81년 초 청와대 정무 제1비서관이었던 허문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학원가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대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규모 축제를 기획했는데 전국 194개 대학의 6천여 명의 학생들과 전통 민속인, 연예인 등이 참여하여 총 659회의 공연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통산 10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행사에 참여했고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도 고등학생이었고 선생님 남동생 중학생일 때 우리 부모님하고 넷이 여기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 기억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난장판이었어요. 난장판이었어요. 정말 정신이 없는. 네, 어쨌든 그런 관제문화 축제. 네, 그 다음 25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특히 이제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의 그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향락문화의 속성과 저항문화의 속성을 갖는데 향락문화, 저항문화를 제작하는 말하자면 그 생산해내는 주체들은 달랐어요. 소비하는 사람들도 달랐고 그러니까 향락적 대중문화, 네, 1980년대 정치적이거나 사회 비판적인 대중문화는 탄압해요. 그리고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정책을 피는 우미나 정책을 펴서 이때 뭐가 주로 많이 나오면 영화 산업은 방화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 선생님 남편 같은 경우도 한국 영화를 유달리 별로 썩 선호하지 않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악은 팝음악을 여전히 지금도 플레이리스트에 가요보다는 팝음악이 훨씬 많은 반면 영화는 어느 순간 우리나라 한국 영화로 돌아섰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할리우드 영화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유가 이 80년대 방화 때문이에요. 방화가 뭐냐면 주로 호스티스물, 그러니까 준 에로물,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아주 저급한 에로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에마 부인, 뭐 산딸기 뭐 이런 영화관에 걸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에로물, 성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급하게 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 시절에는 호스티스물은 아주 넘쳐납니다. 뭐 별들의 고향 뭐 이런 식의 뭐 영자의 전성시대 등등. 그런데 이들 호스티스물도 자세히 살짝 들어보면 그 감독이나 어떤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미묘한 반항이 보여요. 근데 이들 호스티스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청계천에 올라오는 여공들이에요. 가난한 여공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이제 도저히 적은 비용으로는 동생들 학비랑 이런 거를 고향에 댈 수 없으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데에 해서 호스티스로 가고, 그러나 여전히 그런 곳에 가 있지만 착하고 순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뭐 이런 식의 그런, 근데 그 속에 여공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검열을 받으니 통과를 하려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뭐랄까 수준 높은 작가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국내 영화는 만들어낼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이외에도 본격적인 강남 유흥가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드디어 방배동, 물론 뭐 신촌이라든지 각 대학가들의 좀 뭐랄까 뭐 소소한 유흥가라고 할까요? 뭐 막걸리집 뭐 이런 정도는 있었죠. 있었으나 지금의 뭐 홍대 거리라든지 성수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뭐 우리 학교 학생들 건대 근처 가서 많이 놀 텐데, 거기가 화양동이잖아요. 거기가 원래 창녀촌이었어요. 창녀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건대가 거기를 개발하며 스타시티가 되면서 건대에 말하자면 입학 랭킹이 막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삼국지대학이라고 불러서 건대, 동대, 그다음 단국대 이렇게 다 국자 들어가는 데잖아요. 근데 단국대는 한남동에 있다가 그 부지를 팔고 이제 죽전으로 가면서 스스로 지방대가 되었다라고 하고, 동국대는 뭐 그냥 뭐 하지만 사실 그 셋 중에 어찌 보면 건대가 제일 좀 위상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건대가 뭐 의대도 있고 하니까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대학가가 되었죠. 아주 깨끗하고 화려하고. 근데 이 무렵에 80년대 방배동의 카페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에 다방이었던 곳이 다방 혹은 다실이었던 카페거리라는 게 생기고, 강남역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홍대와 신촌, 이제 선생님이 대학 시절을 보내던 무렵에 본격적인 유흥가가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드디어 10대 소비자의 등장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드디어 팬덤의 등장이 되게 되는 면인데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듀란듀란을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에 비틀스 팬덤도 있었고 듀라니스라고 하는 듀란듀란의 팬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용필의 팬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통 1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제 열성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문화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팬덤을 형성하는 근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항 문화는 그러면 뭐냐? 이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이어서 군사정권의 억압에 저항하는 사회문화 운동에서, 그래서 다양한 민족문화 운동. 그러니까 지금은 민족이다, 결애다 이런 물에 대해서 꼭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통일, 민족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상업적인 대중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또 제도권 미디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유통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차사라는 이름은 원래 노차사에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운동권 가요를 만드는 그런, 근데 이거는 대학생들 사이에 방송을 통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통기타 문화 뭐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상반된 두 개의 문화가 관제적으로 우미나 정책에 따른 향락 문화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향락 문화 쪽이
전형적인 대중문화의 속성에 조금 더 가깝죠. 반면에 또 다른 대중성을 갖고는 있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저항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화, 노차사, 이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 옆에 오른쪽 맨 옆에 그림이 누군지 알겠나요? 양희은 씨입니다. 양희은 씨 20대죠. 여기에 뭐 아침 이슬이라든지 사실인데 이 양희은 씨가 나와서 있지만 원래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운동가요로 많이 불리게 되니까 상징성을 갖게 돼서 금지곡이 되고 또 이때 양희은 씨와 함께 활동했던 김민기 씨라고 하는 이분들이 이제 통기타 문화라고 해서 어떤 20대의 반항과 저항, 또 히피 문화, 당시의 또 히피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히피 문화도 저항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옆에 뽕, 시바지,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시바지의 주인공인 강수연 씨는 선생님의 중학교 1년 후배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배우일 수도 있는데 베니스죠.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초 여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뽕 같은 경우는 이미숙 씨죠. 이미숙 씨 이제. 그러니까 이런 뽕 같은 성애물이 사실은 이제 적절한 수위를 가지고 있는 극장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뭐 에로물까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네, 이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그런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유머 코드나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에마 부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화라 불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국 중심의 사대적 사고에서 나온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영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차사라는 말에서 유추해서 우차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웃음을 찾는 사람들. 네. 자, 다음 2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90년대로 들어옵니다. 이제 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YS, DJ 이어 이렇게 좀 군사 독재 시절을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80년대의 관제적인 어떤 검열 문화의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본에 근거한 뭐 극단적인 이익 창출의 그런 면모를 가진 대중문화의 속성, 또 작가주의의 대중문화의 속성, 그리고 자유분방한 10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팬덤이라고 하는 팬덤 중심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지금의 현재의 한국 대중문화의 기틀을 만드는 시기가 90년대고요. 그때 아주 대단한 어떤 대중문화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90년대 후반에 한류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태동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7쪽 90년대 대중문화에서 문화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급속한 민주화로 정치적 검열은 약화되고 시장과 자본이 확대되고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한국 대중문화의 생산유통 미디어의 확산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과 시장 규모의 급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실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90년대 보니까 주라기 공원으로 미국이 벌어다 들이는 수입을 보니 현대에서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장점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야,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또 물론 90년대 말에 어떤 그런 외국에서의 어떤 한류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으면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노무현 시절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런 90년대 흐름에 근거해서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어떤 그 한류 컨텐츠를 좀 더 성장시키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0대 청소년들의 문화가 대중문화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아이돌이 뭔지 우상, 아이돌 개념도 배우게 됩니다. 아이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생겨났어요. 드디어 생겨났고, 그리고 비디오 음반 등 패키지 형태의 문화 상품이 약화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통신망을 통한 문화 유통의 확대로 문화 수용이나 소비 방식이 변화해서 소위 말해서 대중문화의 디지털화죠. 이거는 사실 특히 지금 그 코로나 시국에, 특히 2010년대 후반, 2015년 이후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한국의 어떤 그런 디지털 파워가 한류 확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뭐 그래서 BTS도 SNS 덕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실 이 SNS는 단순하게 한류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그 새로운 신유목민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마드, 유목민의 시대. 원래 우리가 어떤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려면 정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대 문명의 발상시,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뭐 황허강 유역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다 비옥한 하천 유역이고, 거기서 모여 살면서 농경 문화를 갖게 되면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렵과 채집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이제 동물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비옥한 땅을 찾아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잉여 인구가 생기니 문화나 교육에 참여를 하는 잉여 인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인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존을 위한 인구 이외의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잉여 인구가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은 뭘 해주느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료함을 달래주는. 왜냐? 좀 더 정착을 하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삶이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즐길 만한 시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문명과 문화에는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21세기는 신유목민의 사회라고 해요. 사실 유목민들은 정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를 축적하기가 힘들어요. 정착을 해야 아름다운 성도 짓고, 그쵸? 또 성을 지어야 그 안에 살면서 법전도 만들고, 또 책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몽골을 보면 지금도 과거의 개를 그대로 갖고 이동을 하는데, 지금 뭐 복잡하게 벽돌 들고 다니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유목이라 함은 정착과는 달리 뭔가 문명과 문화를 축적해서 만들어내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유목민 사회라고 해요. 어딘가 오히려 구석에 정착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정보에 노출되지 못해서 뒤처지는 거죠. 근데 이때의 신유목 사회는 내 두 발로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SNS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을 넘나들고 시공간을 넘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문화의 디지털화가 아주 본격화되고, 우리는 또 특히 이 분야에 90년대 이후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미디어 혁명을 통해 매스미디어의 어떤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죠. 네, 2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K 컨텐츠의 확산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래? 그냥 우리가 우물 안에서 외국인들 몇 명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대단하게 평가한 거는 아니었구나 라는, 요즘은 교수님들도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최근에 유튜브들을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여러분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보면 어떤 새로운 것들에 접근하는데 조금 한계가 생기는데, 이제 보시면서 야, 이런 신문물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 아시던 알고리즘 때문에 알잖아요. 뭐 좀 국뽕적인 분위기가 한 번만 누르고 나면 계속 이제 오히려 너무 날아와서 옥석을 가리기가 힘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뭐 오징어 게임 좋아하는 거 진짜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BTS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on the planet,
정말 이 플래닛에서 최고의 보이밴드구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뭐 요즘은 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뭐 남자애니까 뭐 18학번이에요. 아이들한테 뭐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BTS는 한국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한다. 뭐 그렇죠. 우리는 아이돌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낮았지만 사실은 대중문화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고운 거는 아니었어요. 또 특히 90년대 이후 10대 팬덤들이 이제 10대의 팬덤들이 나오다 보니 10대라고 하는 나이대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점잖은 척해도 뭐 선생님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10대를 살진 않았을 것 말이에요. 듀란 듀란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애들이나 즐기는 저열하고 저급한 또 80년대의 관제문화의 전통에 따라서 대중문화를 되게 폄하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대중문화의 일반적인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 네, 전통문화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문화와 단절됐고 관제적 일본 문화 영향이 있고 미 군정 통치와 한국 전쟁으로 서구 의존적 문화구조. 서구 의존적 문화구조. 이거는 뭐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평가는 자생적 문화가 아닌 외래 문화의 직수입에 근거한 문화, 일종의 모방 문화다라는 것이고요. 전통적 가치관과의 충돌과 그로 인한 경시와 폄하.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을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미푼 양속을 저해하는 문화다. 정말 웃기죠. 좀 80년대 저열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생산과 전달 기술은 지금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상품의 형식과 내용은 외국 문화의 직수입이거나 모방 차원이다. 발전적 모방이죠. 발전적 모방.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이거는 한류 확산 이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20대, 30대 때 일반적으로 봤던 대중문화에 대한 평가고 대중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네 29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대중문화에 세 개의 층위가 있다. 세 개의 층위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 그리고 그 콘텐츠 자체,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 이 대중문화의 세 개의 층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일제시대부터 대중문화, 현대 한국의 대중문화의 상황을 보면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하는 소비자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간단한 말로 소비자가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막 드라마의 시청자 의견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말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말이 바뀌기조차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번 이제 뒤에서 또 여러분들과 또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세 가지 층위에서 첫 번째 대중문화 텍스트 혹은 콘텐츠의 생산 과정,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대중문화, 미디어 산업의 시장 논리에 생산되는 상품, 그리고 대중성, 즉 대중의 기호에 적극 부합하는 상품의 생산. 적극 부합해요. 그러니까 작가주의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작가가 생각한 예를 들면 마지막에 드라마의 결말을 바꾼다는 건 작가는 비극이어야 이 드라마의 어떤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시청자들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얘랑 연결해줘요. 뭐 원래는 A, B가 연인이 되어 부부가 돼야 되는데 C랑 연결해줘요. 그러면 뭐 이야기가 전체의 어떤 플롯에서 보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텍스트 혹은 콘텐츠 자체가 되겠죠. 텍스트 혹은 콘텐츠 자체.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자체는 오늘날의 대중문화 일상성 그리고 무의식적인 수용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하게 되고요. 대중문화의 콘텐츠는 당연히 일상적일 수밖에 없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대중이 누구든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혹은소비 과정. 그래서 이 소비는 정체성,
즉 세대, 성별, 계급, 인종, 지역, 종교 등 그 정체성 갈등과 정체성 표현의 공간이 되고요. 다양한 문화 정체성의 갈등을 극복하고 타협하는 공간으로서 재창조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 전공이 아니라서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뒤에 가서 이 세 충에 대해서 또 다시 실례와 관련돼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생산,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 소비 이 세 개의 과정 혹은 층위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번 주에는 대중문화의, 한국 대중문화의 태동과 그리고 한류 직전의 90년대까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기본적인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아마 그 해방 전 식민지 시대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필 일은 없겠지만 이제 해방 이후에 대중문화의 특성에 대해서는 영화라든지 가요라든지 그리고 드라마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계기가 있을 겁니다. 네,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5주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